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뉴욕 증시는 금리가 좀 하락하고 그리고 유가도 내려가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반도체주와 전기차주가 일제히 또 랠리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과거 흐름처럼 전쟁이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가 되고 있는 최근입니다. 국채금리 하락과 유가 하락 소식에 일단 뉴욕장이 상승해줬고요. 중국의 부양책 이슈 등 들여다볼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눌렸던 섹터의 반등 조짐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말하는 이야기들 무엇인지 같이 정리해 가겠습니다. 자, 어제장부터 복귀해 보시죠. 어제 지수 장 마감경에 열어보신 분들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발할 때와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코스피 0.2%, 코스닥은 무려 2.6%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전쟁이나 뜨거웠던 고용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은 상승했죠.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도 같이 올라가는 출발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상승분을 다 토해냈고 코스닥은 낙폭을 키워나갔죠. 우리 장만 유달리 많이 빠졌습니다. 홍콩이나 일본장은 강하게 올라줬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쪽만 이렇게 흔들렸다라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만 흔들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급적인 요인이 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채금리 하락과 온건한 연준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가 일부 진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는 장 초반에 괜찮았죠. 그런데 중국의 컨트리 가든 디폴트 가능성 그리고 이스라엘 지상전 가능성이 전달되면서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죠. 오후 2시경을 기점으로 낙폭을 확 키웁니다. 바로 반대 매매 이슈인데요. 반대 매매나 혹은 반대 매매를 피하고자 하는 물량이 쏟아지는 시점입니다. 2차 전지와 AI 종목의 급락이 나오면서 어제도 코스닥이 크게 밀렸고요. 코스닥 내에서 34개 업종 중에 딱 하나만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 비중이 불과 20%밖에 되지 않았죠. 이번 주, 그러니까 주 중반에 물가 데이터 혹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오늘 아침에 나오기 때문에 이를 보고 가자라는 심리도 굉장히 강했던 어제입니다. 넘겨보시죠. 자, 어제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수급적인 이슈였습니다. 개인이 주도했는데 상반기만 해도 개인 주도의 2차 전지 상승 랠리였다면 하반기 들어서는 개인 주도의 2차 전지 하락의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과거와 반대 매매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장 전에 일괄적인 물량으로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거의 오전장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 초반에 급락이 나온다면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쉬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반대 매매가 장중 내내 그리고 2시 이후에 격화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바닥 잡기가 참 어려워진 장이라는 거죠. 2시 이후에 수급적인 요소로 인해서 시장에 흔들림이 있었던 어제이고요. 그런데 코스닥의 신용 잔고를 보면 얼추 이런 매물 소화가 끝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자극합니다. 코스닥 신용 규모를 보시면 9월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추가적인 급락이 없다면 반대 매매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됐을 것이다라는 시각들도 많이 나옵니다. 바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근거로가 바로 ADR 바닥 지수를 볼 수 있겠습니다. ADR 지수가 75 이하일 경우 바닥으로 보는데 최근 들어 코스닥은 60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어제는 62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62 아래로 내려갔던 적은 한 4차례 정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는 평균적으로 7거래일 정도 62 아래를 찍었다가 이내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것에서 시장은 일부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다른 장 대비 우리 장이 많이 빠졌다? 결국 수급 이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반대 매매 매물이 소화가 됐다면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 긍정의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그래도 매수로 받쳐줬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들을 보시면 JLK, 유진로봇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혹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도요. 이 말은 개인들이 매도해서 크게 빠지는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은
매물을 줍줍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힘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 기대도 놓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죠. 자, 어제 시장에 대한 섹터별로 정리를 살짝 해본다면 전반적으로는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 매력 속에 통신과 금융 강했고요. 그 외에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 쪽으로 쏠립니다. LG전자나 한미약품 대표적인 대형주로 예를 넣어봤고요. 잠시 후 실적 기대주에 대해서 수정앵커가 자세히 브리핑 해주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키워드로 전쟁을 놓고 본다면 정유가스, 당연히 에너지가 귀해질 것이다라는 논리였겠죠. 방산주, 국방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들어온 방산통신주, 그리고 먹거리가 귀해지겠지, 음식, 사료, 가스값이 올라가면 사료, 비료 쪽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가 이쪽으로 작용을 했던 거고요. 전쟁을 키워드로 피해보는 쪽을 엮어본다면 중동 건설 기대감 갖고 있던 건설 섹터, 그리고 면세, 여행, 뷰티, 엔터, 여행 쪽이 좀 침체될 수 있고 경기 우려감이 나오게 된다면 중국 소비도 그렇게 증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이었겠죠. 어제 이쪽 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요. 바이든의 힘이 약해진다면 친환경에 대한 우려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2차 전지는 어제 여러 이슈와 맞물리면서 또 떨어졌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을 아프게 했던 내용은 이거였죠. 테슬라 중국에서 생산 차량 판매 2자릿수 감소했다. 무려 2자릿수 감소 소식에 어제 예민하게 반응을 보여줬고요. 포스코가 55년 만에 노조 파업 가능성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그룹주가 일제히 크게 밀렸다라는 점 부담이었겠죠. 에코프로그룹주는 개인들의 매도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종목들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쪽 비중 많이 갖고 있는 코스닥 쪽이 더 크게 내려간 겁니다. 지난주까지 흐름 놓고 봤을 때요. 인버스 쪽으로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2차 전지 그냥 탑 10 정상적인 ETF 쪽으로는 오히려 매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결국에는 하락 쪽에 베팅하는 움직임 많이 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물량이 소화된다면 언제든 반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반등의 일부 키 내용이 등장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죠. 자, 어제 시간에는 장중에 올랐었던 전쟁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대형 방산주를 제외하고는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이 맞았다라는 게 되겠죠. 방산 관련주로 뒤늦게 부각된 종목들 일부 시간외에서 강했고요. 그 밖에는 반도체 쪽에서 솔브레인이 눈에 띕니다. 삼성과 SK에 HBM 전용해서 CMOS 슬러리를 단독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꽤나 오늘 장중 반응 격하게 보여줄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 밖에 장 마감 이후 뉴스로 LG화학, 이제 도요타와 양극재 계약 이슈가 있었고요. 2% 정도 시간외 흐름이 있었네요. 장중 뉴스에 반응한 것은 양자 암호 관련한 쪽이요. 요즘 양자 암호 쪽은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슈들이 꽤나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제 단순 테마에서는 살짝 격상을 시켜줘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시간 외 시세까지 봤고요. 자, 밤사이 추가된 소식들 정리해보면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이 자리에 있죠. 눈에 띄는 관전 포인트 등을 짚어본다면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은 낮췄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한 전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들 물가 전망은 올렸습니다. 이게 관전이 되겠죠. 내년도 한국 기준으로 1월에는 2.6% 경제 성장 전망했는데 2.2로 낮췄고요. 물가로는 세계 기준입니다. 5.2에서 5.8로 올렸죠. 2025년이 될 때까지 대부분 국가는 물가 달성을 못할 것이다. 그때나 돼서야 가능할 것이다. 섣부르게 통화 완화책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을 담았습니다. 한마디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에는 전쟁 이슈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쟁 이슈까지 포함을 할 경우 만약에 유가가 강하게 올라가면 물가, 금리
금리, 더 나아가서 경기 걱정을 같이 넣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나름 전쟁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내용에 추가된 내용을 한번 더해보죠.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친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란과 하마스가 결국에는 이쪽을 친 게 아니냐라는 이란의 배후설. 일단 이란 측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보도가 나옵니다. 밤사이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이 하마스에 로켓 기술적 도움을 줬고 1년 전부터 하마스가 훈련 캠프를 갔었다. 바로 이란의 지지를 받고 이란의 후원을 받는 레바논의 무장단체 쪽으로. 결국 이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미국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 측에서도 가자지구 소멸 위기에 도래하면 결국 이란도 참전할 걸이라며 한편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란까지의 확전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란의 확전이 중요하겠죠. 아직까지 유가가 안정적인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주요 산유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뛰어들면 달라지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경우 산유량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뉴스는 피곤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일단 유럽에서는 워낙 에너지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유럽의 천연가스는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전해드린 대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 불가능입니다. 들려오는 뉴스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관전 포인트로는 국지전으로 끝나냐, 확전까지 되느냐이고요. 그 외로는 유가 가스의 향방,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입니다. 일단 국채로 매수세가 강화된다면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부분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겠죠. 결국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입니다. 전쟁이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죠. 일단 밤사이는 그 논리에 맞게끔 형성이 됐죠. 10년물 국채금리가 2% 넘게 빠지면서 시장이 금리 정점이야 라는 기대감 속에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장에 이 부분은 고스란히 반영이 됐고요. 잠시 후에 짚겠습니다. 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만에 유럽 증시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유로스톡스 모두 다요. 계속해서 연준과 ECB 측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금리 이 정도면 됐어라는 온건한 발언을 내주고 있고요. 국채금리는 하락한 영향입니다. 거기에 좀 특징주로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친재생 관련한 종목이었는데요. 유럽의 신재생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어요. 장 초에도 봤고 장 마감경에도 봤는데 우상향으로 끝이 났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들이 기다렸던 강력한 모멘텀은 이게 되겠죠.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는 법안, 그것이 드디어 법제화됐다라는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 간에 계속 원전 이슈를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이게 늦춰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법제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EU의 모든 국가들은 이것을 18개월 이내 입법화해야 되는 굉장히 강력한 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유럽이나 미국이나 국내나 친환경 관련주들은 고금리, 고물가, 거기에다 전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프로젝트가 지연될 것이야, 혹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야, 이런 우려감에 떨어졌던 바 있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는다면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을 경우에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겠죠. 국채금리는 안정을 찾았고 긍정의 소식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유럽장에서 친환경 관련한 종목을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 이슈는 비단 유럽으로 끝나진 않겠죠. 뉴욕장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보시죠. 안전자산인 국채로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금리 이제 정점을 찍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시장은 안도했고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했죠. 이 국채금리 정점에 힘을 보탠 이들은 애틀랜타 총재나 미니애폴리스 총재였습니다. 이 미니애폴리스 총재 같은 경우는 닐 카시칼이죠. 매파적 인물입니다. 이 매파적 인물이 국채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온 것이 긴축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
인정한다라고 코멘트했고요.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그래서 금리 더 올릴 필요는 없을 것이야. 이런 쪽으로 무게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배럴당 85달러 선. 러우 전쟁 때는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유가가 나름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거죠. 자, 금융주도 강했는데요. 이번 금요일부터 해서 블랙록, 시티그룹, JP모건 다 실적을 내놓죠. 이익 추정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선제적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네요. 자, 어제 밤 9시경 확인한 소식인데 블룸버그 측에서 중국이 부양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적자를 감내하고서라도 강한 부양책을 쓸 것이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는 건데요. 이 소식과 함께 소비주나 혹은 화학주가 강세였어요. 유럽권에서는 명품 소비 종목들이 강하게 뛰어 올랐고요. 화학주들도 미국장에서 올라줬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로 봤을 때 되돌린 쪽. 많이 밀린 게 사실 전쟁 이슈 부각되면서 여행, 숙박 이런 쪽이었는데 이 부분 되돌림이 있었고요. 앞서 EU의 친환경 정책 이슈로 인해서 친환경 쪽의 종목들도 강하게 시세줬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인페이즈, 퍼스트솔라, 태양광 대표 종목이죠. 각각 5% 이상 뛰었고요. 중국의 부양 이슈 속에 알리바바나 진둥닷컴도 강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긍정적인 분석 내용으로 인해서 강세 움직임 나타냈고요. AMD,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이 올라가주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은 결국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덕분에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필두로에서 AMD 이런 반도체 쪽 종목들 괜찮았고요. 금융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앞두고 이익 추정이 올라가면서 강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을 보고 있으면 전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쪽도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어제 올랐던 방산주 도 하루 만에 하락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럼 종목별로 오늘장 눈에 띄었던 상승 특징주는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EU의 정책 모멘텀 안고 친환경이 뛰었습니다. 자, 친환경 정말 기다렸던 뉴스였죠. 2030년에 친환경 용량을 2배로 늘린다라는 내용이니까요. 태양광 쪽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대다수 10% 이상씩 올라갔고요. 굉장히 큰 대형주 인페이즈도 5%나 뛰었죠. 풍력도 강세였고 전기차나 리튬 쪽의 종목들도 올랐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이 많이 빠졌다라는 것과 친환경, 그동안 굉장히 오래 소외됐었던 태양광 풍력 쪽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오늘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쪽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부양책, 블룸버그의 보도대로 중국의 부양이 나온다면 우리 또한 화학이나 소비단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친환경 이슈와 함께 투톱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 뉴스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이 나올 텐데요. 어제 국내 그리고 해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눈에 띄었던 건 일본의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일본의 반도체는 강했는데 한국은 그래도 좀 버티다가 밀렸어요. 그 말은 한국의 수급적인 요소가 좀 있었다라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한다면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부재하다라는 것을 삼성전자 실적으로 공백을 메꿔줄 수 있을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 삼성은 좀 굴욕이 있었죠. 실적이 연기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엔비디아 테스트 퀄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실적으로 극복 가능할지 봐야 됩니다. 지금 밸류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10거래일 중에 8일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 부담이 낮습니다. 자, 그럼 오늘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기존에 한 2조 원대 보고 있었는데 이거 추정하고 부합하고 가는 것인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4분기 3조 원대, 내년 1분기 5조 원대까지 이렇게 이익 추정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결국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 저희 시간에 실시간으로 또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방송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별단의 이슈로는 이겁니다. 교육
숙주요. 수능 이제 문과와 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응시생이 공통 과목으로 응시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내신은 5등급으로 상대평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교육주 쪽에 시세가 날 수 있을지 이것은 난다 하더라도 사실 트레이딩 관점 대응이 맞다라는 평이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 보실까요? 삼성전자 실적 나올 거고요. 내일이면 이제 소비자 물가 데이터 미국에서 나올 겁니다. 델타항공, 도미노 이쪽 실적 확인이 필요하고요. 금요일은 결국 은행주들. 그리고 빅테크 일정들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저희 방송 호흡하시면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고요. 이제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각 종목별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눈에 띄었던 게 LG전자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될 텐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실적주에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고요. 어제장에서 이 실적주들이 좋은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분기의 실적 꿈나무들 고개를 드세요.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제장에서 정말 이 흔들리는 장에서도 좋은 시세를 냈던 쪽이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실적이 잘 나온 쪽이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5종목 정도를 좀 꼽아봤습니다. LG전자가 어제 7% 이상 올라갔고 네이버 같은 경우 소폭의 상승, 심텍 펄어비스도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노션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국내 9월 한국의 수출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지수가 회복이 됨에 따라서 3분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NH투자증권 비롯해서 증권가에서는 고금리에 대한 우려보다는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대형 성장 우량주를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제 잠정 실적을 내놓은 LG전자 체크해 볼 텐데요. 3분기에 매출도 영업이익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시장의 기대치를 23%가량 상회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어제 이에 따라서 주가가 장 초반에는 1에서 2%가량 올라가다가 실적이 나온 한 오후 2시쯤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이제 오름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주가가 다시 10만 원대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전 분기 대비해서 4% 정도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전 분기 대비해서도 30% 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전자의 실적을 이렇게 잘 나오게 했던 요인은 바로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주력으로 하고 있는 가전도 잘 됐지만 신사업인 이 전장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가전은 뭐 TV라던가 주력 사업들이 선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업가전 2.0 등 이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콘텐츠나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 모델들의 좀 수익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런 쪽에서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가 늘어났고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저가 제품도 잘 팔리면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큰 쪽이죠. 바로 전장이 될 텐데요. B2B 등 최근에 이쪽에서도 이제 주력으로 좀 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LG 마그나 이퍼 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키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공장은 북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고요. 헝가리의 4번째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또 4분기에도 호실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 될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 올림픽에 대한 특수 그리고 프리미엄 TV 라인을 공략해서 TV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력인 가전이 좀 더 힘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 사업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역시나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이버 체크해 볼 텐데요. 3분기는 약간 아쉬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는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분기에 아쉬워할 것이 없다. 바로 내년에 매출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이야기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꼽고 있었습니다. 바로 광고 시장이 회복이 돼야 하고 커머스 수수료의 창출이 본격화돼야지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서치
나머지 플랫폼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분기까지 봤을 때 국내 광고 시장이 유의미하게 회복을 했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액이 성장한 것이 시장의 성장보다 더 컸고요. 그리고 포시마크를 인수했던 효과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할 것으로, 그러니까 약간은 아쉬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내년은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 될 텐데요. 네이버 앱을 이제 내년에 개편을 함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광고의 매출 그리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검색 광고의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 스토어를 중심으로 해서 도착 보장이라던가 브랜드 패키지 솔루션 같은 여러 가지 쪽에서 이제 수수료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27만 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기업 체크해 볼 텐데요. 바로 이노션이 되겠습니다. 3분기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어제 장에서 2% 정도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자료를 좀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 인건비를 잘 이제 관리를 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좋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의 신차 마케팅을 좀 주력으로 하면서 나름 이제 방어 전략을 잘 펼쳤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분기에 산타페 풀체인지나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같은 이런 주력 차종의 대행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지금 디지털 마케팅 시장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영상 제작 회사와 미디어랩의 지분을 최근에 또 인수를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키움증권에서는 이노션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기업은 심텍이 될 텐데요. 심텍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다라는 게 될 텐데 역시 키움증권의 자료를 좀 참고해 봤습니다. 3분기에 영업이익은 30억 원 정도, 그리고 4분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늘어난 225억 원 정도로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SIP라던가 이런 좀 여러 가지 비메모리용 기판 쪽에서 실적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끌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게임이나 콘솔의 수요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동안 좀 모바일이나 가전이나 컴퓨터 쪽에서 이런 세트칩의 수요가 좀 어느 정도 부진했던 부분을 이 비메모리 쪽에서 좀 어느 정도 덮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에는 확실히 메모리 반도체 회복 사이클이 도래함에 따라서 실적이 훨씬 더 이제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4분기에는 메모리용 기판의 점진적인 회복세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SIP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으로 7%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7년에는 80억 달러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펄어비스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펄어비스 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게임이 좀 생각나실 텐데요. 붉은 사막의 모멘텀이 이제는 확실하게 돌입할 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3분기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좀 체크를 해보면 매출은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3%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부진하게 나오겠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6월에 검은 사막의 아침의 나라를 업데이트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7월 이후에 PC 버전의 트래픽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8월에는 콘솔, 그리고 9월에는 모바일 쪽에서도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4분기까지 검은 사막의 매출이 상승하는 것이 이제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내년 여름쯤에 이제 출시가 예상되는 붉은 사막, 이게 출시가 되기 전에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이런 이벤트 쪽에서 이제 사전 공개를 하고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주가는 보통 신작이 나오기 전에 가장 크게 반응을 합니다. 기대감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7만 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제 좀 눈에 띄었던 그런 실적 관련주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봤고요. 증권가 의견까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에서 한 달 정도 봤을 때 4조 원가량을 내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저희 시간에 여러 차례 다뤄드렸던 은행주나 뭐 통신주 같은 고배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담고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주들은 정말 많이 매도를 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체크해 본다면 기아부터 포스코 인터내셔널, KT, 그리고 현대차, 네이버, 하나금융지주 등등의 종목들부터 뭐 메디톡스나 코스맥스, 하이브 등등까지 여러 가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고 있었다라는 게 될 텐데요.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 결국에는 믿을 건 실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을 제대로 장식할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LG전자 호실적을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기업들이요. 실적 기대해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밤사이 친환경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지난주인가 제가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 한국만 유달리 많이 빠질 때 보약이라도 해먹여야겠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어제장도 동일했습니다. 다른 증시 대비 한국장이 약했고 여지없이 반대 매매와 같은 수급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시장 금리 어느 정도 하락하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 반등의 여지도 있는 거 아닐까요? 우선 뭐 주가 낙폭이 워낙 크고 우리가 이제 트레일링 PBR 기준 뭐 2,400선 지금 거의 뭐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반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실제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것이 이제 밸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말씀 주셨듯이 어제 증시는 정말 너무도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증시 흐름이었고 그럼 왜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훨씬 더 약세 흐름을 보였을까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점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장 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주가의 하락을 만들어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요인이죠. 결국은 이제 지리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았었던 중동, 그러면 그 다음은 중국과 대만이라는 리스크가 있고 결국은 한국과 북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요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 위주의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그 하락을 이끈 것은 2차 전지와 성장주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성장주의 하락을 이끈 것은 결국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 이스라엘 이슈와 함께 결국은 미국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지원들이 나타났을 때 과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전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IRA와 친환경 관련주들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가 달리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2차 전지의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전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바뀔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해외 증시 대비해서 단기적인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 혹은 반등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 섹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U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렸다라는 소식에 유럽부터 미국까지 태양광, 풍력 관련한 종목들 강세 나타냈고요. 2차 전지 쪽도 미국에서 강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환경으로 대변되는 이쪽 종목들 오늘 국장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어제 이제 2차 전지 관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주가는 엄청 빠졌는데요.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됐어요. 네. 물론 이것에 대한 평가를 과연 이제 쇼커버다, 아니면은
단기적인 매수다 이렇게 뭐 폄하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해외 증시 쪽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친환경 관련주들의 가장 큰 리스크 요소 중에 하나는 저는 고금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제 미국의 채권금리 같은 경우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억제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향후 고용에 대한 악화를 기대하는 요인으로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채권금리가 뭐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친환경 관련주들에게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스라엘 중동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것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년 11월 대선 이후의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친환경주들에게는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시 단기 대응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쪽은 잠시 후에 좀 더 나누고요. 태양광 풍력에서 단기 대응 가능한 종목으로는 뭘 보십니까? 사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모듈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풍력 같은 경우는 워낙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AMPC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한화솔루션과 그리고 CS윈드 이 두 개의 기업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윈드, 한화솔루션 일단 단기 대응 가능한 종목군으로 얘기 주셨으니까요. 오늘 장중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실적으로 갈게요. 어제 LG전자 실적이 괜찮았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변동이 있을 때일수록 실적 쪽으로 관심이 집중될 텐데 어닝 시즌 맞이해서 눈여겨보시는 종목. 네, 우선 LG전자가 어제 굉장히 놀라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닝 시즌 좋은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은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이 이제 대략 1시간여 뒤면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컨센서스가 낮아진다라는 얘기는 발표되는 실적 자체에 우려감이 크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사들마다 이제 퀀트 분석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바라보는 눈높이 자체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난 3분기에 변화된 요인 쪽에서 확실하게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섹터 그리고 팩터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함께 지금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들 같은 경우 기계업종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인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섹터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출 데이터도 양호했고 고환율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눈높이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해당 섹터들과 환율 관련주들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관련한 종목들 뭐 한두 개 콕 집어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지금 이제 사실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기아가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이 됐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아 대비해서는 주가 반영이 좀 덜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두 개의 기업은 파업과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임단협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은 현대차는 관련 리스크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현대차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일단 글로벌 장에서는 미국장 기준으로는 좀 온데간데 없이 진행이 되는 느낌입니다. 네.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지전에 좀 국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일단 어제 2차 전지나 건설 혹은 소비 쪽 이런 영향이 조금 있었어요. 이런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 볼 만한 섹터는 어디로 보십니까? 네, 우선 아까 2차 전지는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중동 관련된 리스크와 이에 따른 예상 관련된 부분이 당장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부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1년여를 봤을 때도 결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긍정적인 뉴스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수급적인 요소와
해외 친환경 관련주들의 반등 요소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확정 가능성이 적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섹터는 저는 건설업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어제 이제 건설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네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아니면 시림과 같은 이러한 설계 관련된 기업들도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3분기 어닝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추정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네. QOQ와 YOY로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중동 리스크를 단기간 우리가 좋을 거다 나쁠 거다라고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주들에 대한 집중 전략을 가져가기는 좀 만만치 않지만은 실적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반등 모멘텀 자체는 유효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어제 피해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대표적인 섹터인데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중동발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 자체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유는 이제 고유가 때문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피해주 중에서는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와 그리고 건설주 그 중에서도 건설주가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빠졌던 종목 내에서 건설 속에서도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자, 이제 차장님의 픽 열어보겠습니다. 보통 종목으로 하나 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걸지 확인해 보시죠. 자율주행 시대 지도와 블랙박스 더 중요해진다. 지도 블랙박스 하면 몇 가지 안 돼요. 팅크웨어? 네, 맞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맞춰주시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팅크웨어라는 기업이고요. 대략 이제 한 달여 전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다가 최근 시장 조정 흐름과 함께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성장주 흔들림 속에서 동사도 같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좀 버텨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실적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팅크웨어의 호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뭐 말씀 주셨듯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기 우려와 애프터마켓, 즉 이제 소비자들에게 나가는 제품군들에 대한 부진 우려는 좀 있지만은 비포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BMW향 물량들이 워낙 견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실적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는 것은 네. 결국은 이제 IT 기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로봇 청소기 하면은 가장 유명한 로봇 청소기가 샤오미? 맞습니다. 굉장히 고가인데 관련이 있나요, 팅크웨어랑? 샤오미 로봇 청소기 이제 독점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를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오미 로봇 청소기 판매 증가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매출 안정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OEM 제조 음식물 처리기 무무라는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팅크웨어 하면 머릿속엔 블랙박스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키움증권에서는 올해 팅크웨어의 영업이익을 448억, YOY로는 무려 900% 이상의 실적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적 안정성이 중요해진 시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주가의 조정까지 나타났다고 한다면 현 시점의 부담감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팅크웨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목표 주가는 18,000원 선, 기존 전고점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이고요. 손절가는 13,700원 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권역에 체크하고 팅크웨어도 저희 정리해 가겠습니다. 오늘장 각 섹터 종목 전략 나눠봤네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